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이 작심을 하고 이준석과 유승민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권영세 위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분 아닙니까? 그분이겠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도 권영세 위원의 이 공로가 매우 컸지요. 권영세 위원이 이준석과 유승민 내년 총선 안 된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권영세 위원처럼 이준석과 유승민 빨리 좀 제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홍 반장은 한국 영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 반장. 2004년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입니다. 마을 청소에서 자장면 배달에 이르기까지 홍 반장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 슈퍼맨처럼 나타납니다. 정치판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입니다. 그는 당에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어 전립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나올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입당을 끌어낸 인물입니다. 권영세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검사 선 후배 사이로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이전부터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 폐기 이끌어 대선 기간 당 대표였던 이준석과 김정인 선대위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대자 구원투수로 등장해 대선을 승리로 이끈 권영세 위원. 당내 갈등으로 김정인 선대위가 해체된 이후 긴급 투입돼 안정적으로 선대본부장으로 선거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야구로 치면 9회 말 노아웃 만루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낸 분이 바로 권영세 위원.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으며 윤석열 정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돼 소위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대북 정책에 칼을 댔습니다. 이른바 북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폐기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통일부 장관 권영세의 대표 작품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반대 속에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2020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달 29일 공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2020년 6월 4일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라고 요구했고 민주당 김홍걸 위원 등이 곧바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국내 27개 단체는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년이 넘도록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권영세 위원은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절대적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헌법재판관은 우리 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이 다수였습니다. 늦춰지던 결정은 결국 현 정부 들어 신임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나왔습니다. 위헌이었습니다. 중요 길목마다 그가 나타난다는 것은 쓰일 것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자가 헌재의 소위 김여정 하명법 위헌 결정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겠습니다 라고 묻자 권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처벌 조항 자체도 헌법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유가 우리 통일부가 제출한 위견서와 거의 같더군요. 김여정이 지시했다고 헌법을 어기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기자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대북 감시 방어 능력을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권 의원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합의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를 존중하는 이상 당장 합의를 허물지는 말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태도가 경계선까지 왔잖아요. 재임 당시에도 깊이 검토하고 있었지만 현재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곧 파기해야 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국방부와 통일부가 결정할 겁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10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사태를 언급하며 9.19 남북 군사 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되고 있다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기자가 통일부 직원 게시판에 권영세 장관 재직 당시 감사했다는 내용의 글이 많더군요. 라고 묻자 권 위원은 사실 통일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장관이 된 이후 국회나 언론에 통일부의 입장을 당당하게 전달하는 모습이 고마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관 재임 중 남북관계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이유로 감사하게도 칭찬글을 올린 것 같네요. 저도 이 자리를 빌어 통일부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보수 정당 입장에서 수도권 위기 아닌 적 없다. 권영세 위원은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서울에서 유일한 국민의힘 위원입니다. 수도권 위기론에 실체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권 위원은 다가오는 22대 총선은 분명히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차라 중간 평가 성격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보수 정당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지역이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압승한 것은 2008년 18대 총선이 유일합니다. 대선 압승과 뉴타운 공약 덕분에 한나라당이 40석, 당시 총 48석, 현재는 49석, 40석을 차지했죠. 그래도 지난 총선은 너무 심했습니다. 라고 묻자 권 위원은 쉬운 승부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지난 총선보다는 성적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걱정인 건 수도권이 어렵다 보니까 보수 정당 정치인들이 수도권을 좀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탄핵 바람이 거세게 일었던 2004년 17대 총선에서도 당시 한나라당은 16석, 48석 중 16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는 8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예상보다 큰 표로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권 위원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겠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방주사를 맞은 것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라고 하자 권 의원은 생각보다 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선거 예측이 쉽지 않았습니다. 긴 연휴 후 치러진 선거라 민심이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죠.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까? 그러자 권 위원은 제가 당장
경솔한 진단을 내릴 순 없습니다. 경솔한 진단 끝에 내려진 처방이면 그 처방 자체도 잘못된 것일 수 있으니까요. 치열한 고민이 선행돼야겠죠. 다만 현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망하길 기대하는 인물들과 같이 못해 이준석, 유승민, 정조준. 유승민, 이준석 포용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자 권 위원은 강준만 교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그 글 내용이 떠오르더군요. 누군가를 비판할 때 너 잘 떼라 하는 비판이 있고 너 죽어라 하는 비판이 있는데 두 비판은 구분돼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당연히 내부 비판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과 당이 잘 되기 위해 하는 비판이 아니라 와해시키고 흠집을 내기 위한 비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정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강준만 교수가 2023년 3월 15일자 경향신문에 쓴 왜 이준석은 그런 오판을 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준석은 윤석열에 대한 증오, 혐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식의 공격을 택했다. 윤석열을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등장하는 희대의 악당 엄석대로 비유했다. 윤석열을 유튜브 보는 할아버지로 폄하하기도 했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 공천 실무를 총괄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던 친이계 위원들을 감쌌습니다. 라고 묻자 권 위원은 당시 친이, 친박의 계파 싸움이 한창이었습니다. 이재호, 정두원, 김용태 같은 친이계 위원들에게 공천을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죠. 제가 우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못되게 한 친이계 위원들도 있었지만 당을 위해서라면 이 양반들을 공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죠. 결국 모두 공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당을 망하게 하기 위해 비판하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지금 대통령을 증오, 혐오하는 몇몇 인사와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죠. 권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대통령이라든지 집권층에 대해 지금 당이 망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독소를 쏟아내는 상징적 몇몇 인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다 합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권 위원이 사무총장으로 공천 실무를 총괄한 19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127석을 차지해 당시 민주통합당, 현 민주당 106석을 크게 앞섰습니다. 서울 48석 중에서는 16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총선을 앞두고는 무슨 대통합이다, 포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권 위원은 무조건 다 합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2020년에도 미래통합당이 보수를 다 통합하는 형식으로 총선을 치루었지만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선거만을 위한 부자연스러운 결합은 소위 야합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죠. 통합이 중요하긴 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세력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기자가 강조하는 부분은 내년 총선 이준석과 유승민은 죽어도 안 된다라고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